스머신 모험의 인생의 베일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모두 80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각 장마다 제목이 있는 건 아니고 구분만 시켜놓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 그녀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왜 그러지? 그가 물었다. 덧창이 닫힌 어두운 방 안이었지만 그는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공포로 사색이 되는 것을 보았다. 방금 누가 문을 열려고 했어요. 한이나 하인 중 하나였겠지? 하인들은 이 시간에 얼씬도 안 해요. 내가 점심 후에 꼭 낮잠 자는 걸 아니까. 그럼 누구지? 월터. 그녀가 속삭였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녀가 그에게 그의 신발을 가리켰다. 그는 신발을 신으려고 했지만 그녀의 놀란 가슴이 그에게 전염되었는지 긴장해서 허둥거리기만 했다. 게다가 신발끈이 단단히 묶인 상태였다. 그녀가 조급한 한숨을 마지막에 토해내며 그에게 신발 주걱을 건넸다. 그러고는 기모노를 걸쳐 입고 맨발로 화장대 앞으로 갔다. 그녀의 머리는 뒷머리를 짧게 친 단발이었다. 그가 나머지 한 짝의 신발끈을 묶는 동안 그녀는 빗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했다. 그녀가 그에게 웃옷을 건넸다. 어떻게 나가지? 잠깐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나가도 괜찮은지 밖을 살펴볼게요. 월터 일리가 없어. 그는 5시까지 실험실을 떠나지 않거든. 그럼 누구죠? 그들의 대화는 이제 속삭임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가 몸을 덜덜 떨었다. 사태가 위급하게 돌아갈 경우 그녀가 이성을 잃을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갑자기 그녀에게 화가 치밀었다. 확실하지도 않은데 이 여자는 무슨 생각으로 여기가 안전하다고 한 거지? 그녀가 숨을 죽이면서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그는 그녀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베란다로 난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문은 덧창이 닫힌 상태로 안에서 잠겨 있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그림자. 그것을 지켜보는 이런 공포 그 자체였다. 그렇게 1분이 고요하게 지나갔다. 그때 머리카락이 쭉 펴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또 다른 중국식 창문의 하얀 손잡이가 종전과 똑같이 은밀하고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 소리 없이 돌아갔던 것이다. 키티는 겁에 질린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말았다. 그녀의 입에서 비명이 흘러나오려는 찰나 그녀의 상태를 알아차린 그가 손으로 얼른 그녀의 입을 막은 덕분에 그녀의 비명소리는 그의 손가락 속에 묻혀버렸다. 정적. 그에게 몸을 기댄 그녀의 무릎이 덜덜 떨렸다. 그는 그녀가 기절할까봐 걱정스러워 입을 굳게 다물고 얼굴을 찌푸린 채 그녀를 침대로 데려가 앉혔다. 그녀의 얼굴은 침대보만큼이나 창백했고 원래 갈색인 그의 뺨도 창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녀 곁에 서서 홀린 듯 중국식 손잡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그녀가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그가 화가 나서 속삭였다. 맙소사 제발 그쳐요. 한바탕 난리를 치러야 한다면 그럴 수밖에. 어떻게든 이겨나가야 하지 않겠소? 그녀는 손수건을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찾는 물건이 그녀의 손가방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 모자 어디 뒀어요? 아래층에 놔뒀어. 어머나 세상에. 정신 똑바로 차려요. 10중 8구 월터는 아닐 거야. 이 시간에 그가 왜 집에 오겠소? 그가 한낮에 집에 올 일은 절대 없어. 안 그래? 절대 없죠. 하녀일 거야. 뭐든 내 길을 걸어도 좋아. 그녀는 그에게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풍부하고 다정한 목소리에 안심이 되자 그녀는 애정을 담아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는 잠시 그녀가 정신을 추스릴 시간을 주었다. 이 봐요. 이렇게 계속 앉아 있을 수는 없어. 베란다로 나가 둘러봐 주겠소? 못할 것 같아요. 여기 브랜디 좀 없나? 그녀가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순간 그의 눈썹개가 움찔찔 풀어들며 어두워졌다. 그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나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갑자기 그녀가 그의 손을 더 세게 꽉 움켜잡았다. 저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는 억지로 입술을 끌어올려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신사답고 호소력이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 스스로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기운을 좀 차려요, 키티. 어떻게 당신 남편일 수 있겠소? 만약 당신 남편이라면 현관에 낯선 모자를 보고 위층으로 올라와 당신 방이 잠겨있는 걸 확인하고 소란을 피웠겠지.
분명 하인들 중 하나일 거야. 중국인만이 손잡이를 그렇게 돌리는 법이야. 이제 그녀는 평소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하녀였다고 해도 이건 별로 유쾌한 경험은 아닌걸요. 그녀는 대가를 치러야 해. 나라면 혼쭐을 내주겠어. 난 정부 관료라고 해도 이렇다 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테니까. 그가 옳았다. 그녀는 일어나서 그를 향해 몸을 돌리고는 양팔을 앞으로 쑥 내밀었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서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너무나 강렬해서 고통스럽기까지 한 환희가 밀려왔다. 그녀는 그가 좋았다. 그가 놓아주자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걸쇠를 벗기고 나서 덧창을 조금 열어 밖을 내다봤다.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베란다로 빠져나가 남편의 옷방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방도 살펴보았다. 둘 다 비어 있었다. 그녀는 침실로 되돌아와서 그에게 손짓했다. 아무도 없어요. 틀림없이 헛것을 본 거야. 웃지 마세요. 정말 기겁했다니까. 내 방으로 가서 앉아 있어요. 난 스타킹과 신발을 신어야겠어요. 2. 그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고 5분 후 그녀는 그에게로 갔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브랜디 소다 한 잔 마실 수 있을까? 그러죠. 종을 울릴게요. 당신 겉보기엔 멀쩡하구먼. 그들은 하인이 대답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다. 그녀가 마실 것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그녀가 말했다. 실험실에 전화해서 월터가 거기 있는지 물어봐요. 그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모를 거예요. 그는 수화기를 집어들고 번호를 물었다. 그러고는 전화를 걸어 페인 박사가 실험실에 있냐고 물었다. 그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점심때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다는군. 하인에게 그가 여기 왔었는지 물어봐요. 못하겠어요. 그가 왔는데 내가 못 봤다면 정말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하인이 마실 것을 가져오자 타운샌드는 그것을 마셨다. 그가 그녀에게 마실 것을 권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만약 월터였다면 어쩌죠? 그녀가 물었다. 그렇다고 해도 그는 별로 개의치 않을 거야. 월터가요? 믿을 수 없다는 말투였다. 그는 좀 숫기가 없다는 생각이 늘 들더군. 알겠지만 어떤 남자들은 부정을 참지 못해. 하지만 그는 추문이 나서 이로울 게 없다는 걸 알 만큼은 지각 있는 사람이요. 잠시 월터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월터였다고 해도 그는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거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지.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저를 끔찍하게 사랑해요. 그렇다면 잘 됐군. 당신은 그를 붙잡아 둘 수 있을 테니까. 그는 그녀를 향해 특유의 매력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언제나 그 미소 앞에서 무기력했다. 그 미소는 그의 청명한 파란 눈에서 시작되어 맵시 있는 입가로 서서히 번져가다가 마침내 정체를 드러냈다. 그는 작고 하얀 고른 치아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매우 관능적인 미소로 그녀의 심장을 몸 안에서 녹아들게 만들었다. 그녀가 쾌활한 빛을 띠며 말했다. 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난 후회 안 해요. 내 잘못이야. 그러기에 왜 왔어요? 당신이 찾아와서 너무 놀랐어요. 참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내 사랑. 그녀는 그에게 약간 몸을 기댔다. 그녀의 반짝거리는 짙은색 눈동자가 열정적으로 그의 눈을 파고들었고 그녀의 입은 욕망으로 약간 부러졌다. 그가 팔로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환희에 한숨을 내쉬며 그들의 낙원으로 몸을 내던졌다. 언제나 나를 믿어요. 그가 말했다. 당신과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만큼 나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무섭지 않지? 난 월터가 싫어. 그녀가 대답했다. 그는 이 말에 딱히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얼굴에 대한 그녀의 얼굴이 매우 보드라웠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그 위의 작은 금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지? 주랭랑?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그녀는 그에게 더욱 몸을 밀착시켰지만 가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알아차리고는 그를 놓아주었다. 이렇게 내팽개치고 줄다름치다니 상쾌한 줄 아세요? 어서 가요. 그에게 여자와 시슬거리고 싶은 욕구는 늘 불가항력이었다. 나를 내쫓지 못해 안달이군. 그가 쾌활하게 말했다. 보내고 싶지 않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그녀는 나지막하고 깊은 목소리로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가 우쭐한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의 불가사의한 방문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요.
예쁜 아가씨, 분명 하녀였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어. 이런 경험이 많은가 보죠. 그의 미소에서 즐거움과 흡족함이 흘러나왔다. 아니, 하지만 머리는 어깨 위에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3. 그녀는 베란다로 나가 집에서 나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가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면서 작은 흥분을 느꼈다. 그는 41살이었지만 몸매가 여전히 미끈했고 발걸음도 젊은 사람처럼 경쾌했다. 그늘이 드리워진 베란다. 그녀는 충만한 사랑으로 편안해진 마음을 안고 베란다에서 한가롭게 어슬렁거렸다. 그들의 집은 하페이밸리의 언덕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었다. 더 고급스럽고 값비싼 피크거리에 집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앞쪽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와 배로 북적이는 항구의 풍경이 몽롱한 그녀의 시선을 비껴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애인, 오직 애인 생각밖에 없었다. 오늘 오후 그들의 행동은 물론 멍청한 짓이었지만 그가 그녀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녀가 신중함을 덜먹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점심을 먹은 후 아무도 감히 나갈 엄두를 못 내는 한낮의 열기를 뚫고 두세 번 그녀를 찾아왔었다. 그래서 심지어 하인들조차 그가 들락거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런 시간에 나돌아다니는 것은 홍콩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는 중국의 도시가 싫었다. 그래서 빅토리아 로드 근처의 뮤례장소인 작고 지저분한 집에 갈 때마다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그 집은 어느 골동품 상인의 것이었는데 중국인들이 안전채로 그녀를 불쾌하게 훑어보곤 했다. 그녀는 노인의 아침하는 미소가 역겨웠지만 그를 따라 가게 뒤편 어두운 계단을 올라갔다. 노인이 안내한 방은 공기가 후덥지근했고 벽에 맞닥여 놓인 커다란 나무 침대를 보면 진저리가 쳐졌다. 여긴 소름 끼치도록 불결해요, 안 그래요? 그곳에서 그들이 처음 만난 날 그녀가 찰스에게 말했다. 당신이 오기 전까진 그렇지. 그가 대답했다. 물론 그녀는 그의 품에 안긴 순간만은 모든 걸 잊을 수 있었다. 그녀가 메인 몸이라는 사실이, 두 사람 모두 메인 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그녀는 그의 아내가 싫었다. 이제 키티의 방황하는 생각이 잠시 도로시 타운샌드에게 머물렀다. 도로시라고 불리다니 불쌍하기도 하지. 한물간 이름 아닌가? 그녀는 최소한 38살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찰스는 아내의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다. 물론 그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를 죽도록 지루하게 만드는 여자였으니까. 하지만 그는 신사였다. 키티는 애정과 모순이 실린 미소를 지었다. 모순. 이것이 그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말이었다. 구닥다리 바보 같으니라고. 그는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울지언정 아내를 비하하는 말은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도로시는 키가 큰 여자였는데 키티보다 컸고 마르지도 뚱뚱하지도 않은 몸매에 밝은 갈색 머리카락은 숱이 많았다. 그녀는 젊음 자체의 아름다움 이외에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가져본 적이 없는 여자였다. 그녀의 외모는 눈에 띌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봐줄만 했고 파란 눈은 차가웠다. 남들이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을 피부에 혈색 없는 볼, 게다가 그녀가 옷을 입는 방식이란 뭐랄까 딱 그녀다운 것이었다. 홍콩 총독부 차관보의 아내. 키티는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약간 으쓱하고 말았다. 물론 도로시 타운샌드의 목소리가 듣기에 좋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녀는 찰스가 늘 말하는 것처럼 훌륭한 어머니이며 키티의 어머니가 귀부인이라 칭할 만한 여자였다. 하지만 키티는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평상시 그녀의 태도가 싫었다. 그녀는 집에 방문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차나 식사 대접을 하면서도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기색을 거의 보이지 않아서 심사를 뒤틀리게 만들었다. 키티가 추측하는 바로는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 없는 여자였다.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사내 아이가 2명 있고 내년에 고국으로 데려갈 6살짜리 아들이 또 하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가면 같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예의 바르고 상냥한 태도로 그녀에게 합당한 말들을 했지만 그녀가 보이는 그 모든 친절함이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었다. 그녀에겐 식민지에 친한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은 그녀를 대단히 존경했다. 타운샌드 부인이 과연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평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키티는 의심스러웠다. 화가 치밀었다. 그녀가 콧대를 높일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녀의 아버지가 식민지 총독이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그녀가 우쭐거릴 이유 또한 충분했다 치더라도, 이 관로 속에 글이 있어요. 방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사람들이 모자를 벗는다면 그럴만도 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우쭐거릴 이유 또한 충분했다 하더라도 퇴역한 식민지 총독보다 더 하찮은 존재가 또 있을까? 도로시 타운센드의 아버지는 현재 얼스코트의 작은 집에 살면서 연금으로 연명하고 있다. 그에 반해 키티의 어머니는 키티가 전화 한 통만 부탁해도 끔찍하게 귀찮은 일로 여기는 사람이었고, 키티의 아버지 버나드 가스티는 왕실 고문 변호사였다. 게다가 아버지가 판사로 뽑히지 말란 법도 없었다. 여기 설명이 좀 있습니다. 영국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직접 변호를 하는 법정 변호사와 서류 작업을 하는 사무 변호사로 나뉘는데, 판사는 법정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법정 변호사 중에서 군 있는 사람에게 왕실 고문 변호사라는 명예 칭호를 부여한다. 상당히 군 있는 변호사네요. 게다가 아버지가 판사로 뽑히지 말란 법도 없다. 여하튼 그녀의 부모님은 부촌인 사우스 켄징턴에 살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4. 결혼과 함께 홍콩에 오게 된 키티는 그녀의 사회적 지위가 남편의 직업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친절하기는 했다. 두세 달 동안은 거의 매일 밤 외출에 연회에 참가했는데, 그들이 총독부 관제에서 식사할 때 총독은 그녀를 신부로서 예우해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정부 세균 학자의 아내라는 자신의 위치가 특별히 주목받는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그녀는 화가 치밀었다.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다. 정말 말도 안 돼요. 세상에. 고국과 달리 여긴 단 5분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머니라면 이런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하실 생각은 꿈에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런 일로 속을 끓이지 마요. 알다시피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잖소? 남편이 말했다. 물론 중요한 일은 아니죠. 다만 이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증명하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고국에서 우리 집에 드나들던 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하찮게 취급당하는 게 좀 웃기다는 거죠.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과학도라는 위치는 눈에 띄는 직업은 아니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그건 그녀도 잘 알고 있었지만 바로 그걸 그와 결혼할 때는 정작 몰랐다. 해군 하사관의 인도로 만찬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녀의 말이 교만하게 들리지 않도록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명랑함 뒤에 숨겨진 책망을 그가 보았을까?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수줍게 힘을 가했다. 정말 미안하구려 키티.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안달하지 마요. 오, 그럴 생각 없어요. 오, 그날 오후 그게 월트였을 리는 없었다. 하인들 중 하나였을 것이고 어차피 그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국인 하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입을 굳게 다물터였다. 중국식 손잡이가 서서히 돌아가던 모습이 기억나자 그녀의 심장박동이 약간 빨라졌다. 그들은 다시는 그런 위험한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골동품 가게에 가는 편이 차라리 나았다. 그녀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들키지 않았다면 그녀에 대해서 떠들 사람도 없을 테니 그들은 그곳에서 완벽하게 안전했다. 또한 가게 주인은 찰스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총독부 차관보에게 등을 돌릴 만큼 바보는 아니었다. 찰스가 그녀를 사랑하는데 더 이상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그녀는 베란다로부터 몸을 돌려 거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소파에 몸을 털썩 내던지고는 손을 뻗어 담배 한 개비를 집었다. 그때 책 위에 놓인 쪽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것을 펼쳤다. 연필로 쓴 것이었다. 키티에게. 당신이 찾던 책입니다. 막 책을 보내려는데 마침 페인 박사를 만났어요. 박사님이 가는 길에 집에 들러 직접 전해주겠다고 하더군요. VH. 그녀는 종을 울려 하인을 불러서 누가 언제 책을 가져왔는지 물었다. 주인님께서 가져오셨어요. 마님. 점심시간 후에요. 하인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건 월트였다. 그녀는 즉시 총독부 총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찰스를 찾았다. 그리고 방금 알아낸 사실을 그에게 말해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잠시 망설였다. 나 어떻게 하죠? 그녀가 물었다.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 당장은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우선 꼼짝 말고 있으라는 게 내 충고요.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자 그의 일이 성가시게 느껴졌다. 그녀는 책상 앞에 다시 앉아 얼굴을 두 손에 파묻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했다. 물론 월트는 그녀가 자고 있다고 단순히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녀가 안에서 문을 잠그지 못할 이유도 없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했던가? 그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분명 그들은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모자가 있었다. 그것을 아래층에 놓아두다니 찰스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를 탓할 수도 없었다. 그건 자연스러운 행동이었고 월트가 그것을 보았다는 증거도 없었다. 그는 아마 일관계로 서둘러 약속 장소에 가는 길에 잠시 들러 책과 쪽지만 놔두고 갔을지도 모른다. 이상한 것은 그가 문과 창문 두 곳을 열려고 했다는 점이다. 그녀가 잠들었다고 생각했다면 그녀를 깨우려 한 것은 그답지 못한 행동이었다. 그녀는 정말 바보였다.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자 찰스를 생각할 때면 을에 밀려오는 달콤한 고통이 다시 한번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걸 감당할 만큼 가치 있는 사내였다. 그녀 편에 서겠노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사태가 더 나빠진다면 그때는 어디 실컷 소란을 피워보라지. 월트가 그것을 원한다면 말이야. 그녀에겐 찰스가 있다.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남편이 알게 되어 차라리 잘된 건지도 모른다. 그녀는 한 번도 월트를 신경 써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찰스 타운샌드를 사랑하게 된 이후 남편의 애무에 몸을 맡기는 것은 귀찮고 성가신 일이 되었다. 그녀는 남편과 관계된 일이라면 아무것도 원치 않았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어떻게 따지고 나올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가 그녀를 비난한다면 그녀는 그것을 부인하면 그만이고 그냥 지나간다면 부인하지 않으면 그뿐이다. 아니면 그가 송곳니를 드러낼 때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선택권을 줄 수도 있었다. 6. 결혼 생활이 석 달도 채 못되어 그녀는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실수라기보다 그녀 어머니의 잘못이었다. 방 안에는 그녀 어머니의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는데 그녀의 상처받은 눈길이 그 사진 위로 떨어졌다. 어머니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도 왜 그 사진을 계속 간직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래층 그랜드 피아노 위에 아버지의 사진도 한 장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왕실 고문 변호사가 되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가발과 가운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런 차림새였어도 여전히 인상적이지 못했다. 피곤한 눈과 기다란 윗입술, 전체적으로 얇은 입술을 가진 왜소하고 쭈글쭈글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사진을 찍을 때 익살스러운 사진사가 그에게 밝은 표정을 지으라고 독려했지만 그의 얼굴은 더욱더 심각해지기만 했다. 아래로 축 처진 입꼬리와 낭망한 눈빛이 그에게 가벼운 우울증의 분위기를 더했는데도 그것이 법조인다운 면모를 풍긴다고 생각한 가스티 부인은 여러 후보자 가운데서 그것을 골랐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사진은 남편이 왕실 고문 변호사로 임명되던 날 법정에서 드레스를 입고 찍은 것이었다. 벨벳 가운과 길게 끌리는 옷자락이 최상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가운데 머리에 깃털을 꽂고 손에 꽃을 든 화려한 차림새로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마른 몸과 납작한 가슴, 두드러진 광대뼈, 크고 균형 잡힌 코를 가진 50대 여인. 사진 속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어찌나 검고 윤기나며 풍성했던지 키티는 그것이 염색한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사진을 수정한 게 틀림없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맑고 검은 눈동자는 절대 가만히 있는 법이 없었다. 이것이 어머니에게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하고 무표정한 노란 그녀의 얼굴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눈을 바라보며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이었다. 그녀의 눈은 상대방 몸의 특정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옮아갔다가 방 안의 다른 사람에게로 그리고 다시 원래의 말 상대에게로 되돌아오곤 했다. 그녀가 주위의 모든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야기하는 동안 상대방은 그녀가 자기 흠을 잡는 건 아닐까, 평가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그녀가 생각과는 전혀 별개의 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했다. 7. 가스틴 부인은 엄격하고 냉혹하며 이래라 저래라 하길 좋아하고 야심 많고 인색한 데다 우매한 여자였다. 버나드 가스틴은 북부 재판부에 파견됐을 때
리버풀의 사무 변호사의 5자녀 가운데 하나였던 그녀를 만났다. 그때 그는 전도 유망한 젊은 청년이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의 앞길이 창창하다고 말했지만 그 예언은 빗나가고 말았다. 그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성격에 근면하며 능력도 있었지만 출세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가스틴 부인은 그런 남편을 경멸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오직 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비통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녀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를 조종하도록 자신을 무장시켰다. 그녀는 그를 가차없이 들볶았다. 그의 예민한 성격이 반감을 일으키려 할 때는 그에게서 평화를 빼앗고 결국에는 그가 지쳐서 항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간파했다. 한편 그녀 스스로도 쓸모있을 만한 사람들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의 남편에게 소송을 맡길 만한 사무 변호사들에게 아첨하고 판사들과 그들의 부인들에게 영합했다. 그리고 유명한 정치가들을 떠받들었다. 25년 동안 가스틴 부인은 마음에 든다고 아무나 집에 식사 초대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성대한 만찬 파티를 열었다. 하지만 야심만큼이나 인색함 또한 강해서 돈 쓰는 걸 싫어했다. 그녀는 절반의 비용으로 남들만큼 그럴싸한 모임을 치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의 만찬 자리는 오랜 시간 동안 우아하고 금소하게 진행됐다. 그녀는 손님들이 먹고 마시며 떠드는 동안 자신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냐며 샴페인 대신 발포성 모젤 와인을 냅킨에 싸서 놓곤 했다. 브라더 가스틴은 변호사로서 대단한 활약은 하지 못했지만 괜찮은 수완을 발휘했다. 또한 그의 뒤를 이은 후임자들은 오랫동안 그보다 더 좋은 실적을 보였다. 가스틴 부인은 그가 하원에 출마하도록 설득했다. 선거 비용은 정당에서 떼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그녀의 인색함이 그녀의 야심의 제동을 그는 통해 그녀는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충분한 돈을 쓰도록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후보자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액을 기부하는 것이 상례였지만 버나드 가스틴이 낸 기부금은 항상 적정선에 약간 못 미쳤고 그는 낙선했다. 의원 사모님이란 호칭은 분명 가스틴 부인을 만족시켜 주었을 테지만 그녀는 실망감을 의연하게 속으로 사귈 수밖에 없었다. 남편의 출마가 그녀에게 많은 저명 인사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주었고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사교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버나드가 하원에서 결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리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남편의 의원 출마를 원했던 이유는 오직 남편이 그의 정당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길 바랐기 때문이었고 두세 번 낙선하면 그것은 자연히 그에게 돌아올 몫이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하급 법정 변호사였지만 그보다 어린 변호사들은 벌써 왕실 변호사의 자리를 꿰차고 있었다. 그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했다. 왕실 고문 변호사가 되지 못하면 판사 자리는 아예 물 건너 가버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위해서 그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했다. 그녀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들 뒤를 쫓아 만찬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녀에게 치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남편의 고집스러움이라는 복병과 맞닥뜨리고 말았다. 그는 왕실 고문 변호사가 되면 사건을 맡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숲에 사는 새 2마리가 손 안의 새 1마리보다 못한 법이요? 라고 그가 말하자 그녀는 그 속담은 머리가 모자란 인간들이 마지막 방편으로 내세우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그는 수입이 절반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넌지시 내비쳤다. 여기 설명이 있어요. 왕실 고문 변호사는 보통 경력 15년 이상 된 법정 변호사에게 주어지는 명예 칭호로 기본적으로 왕실의 법정 대리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법정에서 가발과 명주 가운을 걸치고 상석에 앉으며 공신력을 인정받은 이만큼 명예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왕실에 반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관습적 제약과 이들의 독점을 막고 하급 변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금지 조항들의 제약을 받으며 중요한 사건만 비싼 수임료를 받는 것이 통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수입이 절반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넌지시 내비쳤다. 논쟁 시 그녀에게 이보다 더 큰 타격을 주는 말은 없다는 걸 그는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를 나약한 소심쟁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평화를 빼앗아갔고 마침내 늘 그렇듯이 그는 항복하고 말았다.
그는 왕실 고문 변호사 자리를 신청하자 즉시 그에게 칭호가 주어졌다. 그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그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사건 수임률은 곤두박질 쳤다. 하지만 그는 실망감을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고 아내를 원망한다 해도 가슴 속에만 담아둘 뿐이었다. 그는 한층 더 말수가 적어졌지만 원래 집에서는 언제나 말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 중 누구도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그의 딸들은 그를 수입의 원천 이외의 다른 존재로는 여기지 않았다.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 의복, 휴가, 잡다한 것을 살 돈을 다 가져다 주기 위해 그가 억척스럽게 일해야 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의 잘못으로 살림이 공공해졌다고 생각하게 된 가족들은 무력한 가장을 향하여 무관심의 성난 경멸의 기색을 더했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에 정찬용 옷을 갈아입기 위해 귀가한 시들어가는 작은 남자의 심정이 어떨지 자문해 볼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에게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의 아버지였고 그래서 당연히 그들을 사랑하고 아껴줘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8. 하지만 가스틴 부인에게는 그 자체로 칭송받아 마땅한 용감한 면이 있었다. 그녀가 꺾여버린 희망 때문에 얼마나 치욕감을 느끼는지,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척근들조차 눈치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한 그녀는 삶의 방식에 조금도 변화를 주지 않았다. 세심하게 관리한 덕분에 예전처럼 허세스러운 만찬자리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녀가 그토록 오랫동안 발굴해온 친구들과의 밝고 명랑한 교제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녀는 합류에 들어간 사회에서 이른바 대화라고 통용되는 한담에 관한 한 견고하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새로운 주제에 결코 당황하는 법이 없고 적절한 관찰력으로 어색한 침묵을 즉시 깨뜨리는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잡담에 능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유용한 손님이었다. 이제 버나드 가스틴이 대법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은 별로 없었지만 지방법원 법관으로 뽑힐 희망은 여전히 있었으며 최악의 경우지만 식민지로 발령날 수도 있었다. 그러던 중 그가 웨일즈의 한 시골 법원으로부터 시간제 판사 자리를 얻게 되자 그녀는 그 점에서 욕심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때부터는 딸들이 그녀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딸들을 좋은 곳에 시집 보냄으로써 자신이 걸어온 실망스러운 행적에 대한 보답을 받아낼 셈이었다. 그녀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키티와 도리스. 코가 너무 길고 몸집이 딱 닮아간 도리스는 예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기스틴 부인은 딸이 적당한 직업을 가진 유복한 젊은이와 결혼하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다. 하지만 키티는 미인이었다. 아직 어린애일 때부터 그런 가능성이 농후했다. 짙고 커다란 눈이 윤기 흐르고 생기 넘치는 갈색의 고수머리는 살짝 붉은기가 돌았고 고른 치아의 피부는 매끄럽고 사랑스러웠다. 반면 이목구비는 그다지 빼어난 편이 못되었다. 턱은 너무 넓적하고 코는 도리스만큼 길지는 않았지만 너무 컸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상당 부분 그녀의 젊음에 기인한 것이어서 가스틴 부인은 딸이 처녀티가 나자마자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키티는 눈부시게 사교계에 등장했다. 피부는 여전히 그녀가 가진 최고의 아름다움이었고 기다란 속눈썹이 달린 눈은 언제나 초롱초롱하고 흡인력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 안을 들여다보고 싶은 욕망의 덫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명랑하고 매력적이며 행복을 원하는 아가씨였다. 가스틴 부인은 그녀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키티에게 모든 애정을, 가혹하고 효과적이며 타산적인 애정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야망을 꿈꾸었다. 그녀가 딸에게 바라는 결혼은 그럭저럭 괜찮은 결혼이 아니라 눈부신 결혼이었다. 키티는 장차 아름다운 여자가 될 거라는 말을 듣고 자랐지만 어머니의 야심을 간파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야심은 그녀 자신의 욕망과도 부합했다. 키티가 사교계에 발을 내딛자 가스틴 부인은 천재적인 수완을 발휘해 무도회 초대장을 얻어냈고 딸이 유능한 젊은이를 만날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키티는 성공작이었다. 그녀는 아름다움뿐 아니라 매력도 갖추고 있어서 곧 연하무 명의 남자들이 그녀에게 반하고 말았다. 하지만 마땅한 적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키티는 그들에게 매력적이고 다정하게 굴긴 했지만 특별히 아무에게도 충실하지 않도록 조심했다. 사우트 캥징턴의 응접실은 일요일 오후면 사랑에 들던 젊은이들로 북적거려지만 가스틴 부인은 그녀가 나서서 키티로부터 남자들을 떼어놓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흡족하고 단호한 미소를 띤 채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았다. 키티는 기꺼이 남자들과 시시대거리기도 하고 상대도 이 사람 저 사람 바꾸었지만 그들이 그녀에게 청혼하면 하나같이 교묘하지만 과감하게 딱지를 놓았다. 그녀가 사교계에 등장한 첫 해는 완벽한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끝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젊고 아직 기다릴 여유가 있었다. 가스틴 부인은 그녀의 친구들에게 21살도 안 돼 결혼하는 교수는 참 딱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 번째도 지나가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를 따라다니던 두세 명의 남자들이 그녀에게 다시 청혼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빈털터리였고 그녀보다 어린 청년 한둘이 그녀에게 청혼하기도 했다. 그리고 인도 제국 기사 자기를 받은 퇴역한 인도 정부의 문관도 청혼했다. 하지만 그는 나이가 53이나 되었다. 키티는 윈블던과 로즈로, 에스코트와 헨리로 여전히 무도회장을 휩쓸고 다녔다.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청혼하는 남자 중에 지위와 수입이 만족스러운 남자는 여전히 없었다. 가스틴 부인은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키티에게 끌리는 남자들은 40줄에 접어든 남자들임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1, 2년 후면 딸의 아름다움도 빛바랄 것이며 젊은 여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딸에게 상기시켰다. 가스틴 부인은 집안에서 말을 애둘러 하는 법이 없었으므로 곧 결혼 시장에서 값이 떨어질 거라고 딸에게 일침을 가했다. 키티는 어깨를 으쓱하고 말았다. 지난 4년 동안 몸치장하는 법을 배웠고 난 여전히 아름다워. 더 아름다워졌는지도 모르지. 게다가 시간은 충분해. 그녀가 결혼을 위한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그녀의 손을 잡기 위해 달려올 청년들은 10명도 넘었다. 분명 적임자가 조만간 나타날 거야. 하지만 가스틴은 상황을 좀 더 예리하게 판단하고 있었다. 기회를 놓쳐버린 아름다운 딸을 향해 분노로 끓어오르는 가슴을 치며 그녀는 기준을 약간 낮추어 잡았다. 전에는 콧대를 세우며 콧방귀를 뀌었던 전문직 계급에게로 눈을 돌려 그녀의 자존심을 세워줄 만큼 미래가 창창한 젊은 법률가나 실업가를 찾기 시작했다. 키티는 이제 25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혼이었다. 기가 찰 노릇이었다. 가스틴 부인은 가끔 키티에게 그녀의 불편한 심경을 주저하지 않고 드러내곤 했다. 얼마나 너네 아버지가 뒷바라지를 해야 한단 말이냐? 내게 기회를 주려고 아버지는 감당하기 힘든 목돈을 지불하고 계시는데 너는 기대를 저버리는구나? 그녀는 남자들, 특히 부유한 아버지를 둔 아들들이나 귀족 자기를 이을 후계자들을 뻔질나게 집으로 초대했지만 정작 자신의 과도한 상냥함이 그들을 질리게 만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그러고는 키티의 실패를 키티의 우매함으로 돌렸다. 그때 도리스가 사교계로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코가 길고 볼품없는 몸매에 춤솜씨도 형편없었지만 데뷔한 첫 해에 조프리 데니슨과 약혼했다. 그는 전도 유망한 외과 의사의 외아들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전쟁 중에 준 남작의 자기를 하사받은 사람이었다. 조프리는 아버지의 자귀, 이 의약 중남작이 별 대단한 것은 못되지만 하늘이 돌보사 그래도 자기는 자기였다는 설명이 있네요. 조프리는 아버지의 자기와 상당한 금액의 유산도 물려받을 예정이었다. 두려움에 휩싸인 키티는 그만 월터 페인과 결혼하고 말았다. 9. 그녀는 그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안지도 얼마 안 된 데다가 그를 특별히 주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 처음 만났는지 그녀는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가 친구들을 따라 참석한 무도의 자리였다는 걸 그들이 약혼한 후 그가 말해주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분명히 그에게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때 그와 춤을 추었다면 성격 좋은 그녀가 춤을 청하는 사람이라면 가리지 않고 기꺼이 응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하루 이틀 후 다른 무도회에 그가 나타나 그녀에게 말을 걸 때까지도 아담 출신의 그에 대해서 그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그녀가 가는 무도회마다 나타났다. 알다시피 이번까지 당신과 춤춘 게 벌써 최소한 10번은 되는 것 같네요. 이제 그만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마침내 그녀가 특유의 웃음을 보이며 그에게 말했다. 그는 흠칫 뒤로 물러섰다. 그러니까 제 이름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이미 당신에게 제 소개를 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늘 우물거리며 말하잖아요.
당신이 내 이름을 까맣게 모른다고 해도 난 전혀 놀라지 않을 거예요.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은 근엄하고 약간은 고집스러워 보였지만 그의 미소는 매우 다정했다. 물론 당신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호기심이 없는 편인가요? 보통 여자들만큼은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을 물어볼 생각은 못했나요? 그녀는 살짝 호기심을 느꼈다. 대체 왜 자기가 이 남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하지만 친절함의 마법에 사로잡혀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어진 그녀는 특유의 매혹적인 미소와 숲속의 나무 아래 촉촉이 젖은 연못 같은 아름다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름이 뭐죠? 월트 페인. 그가 왜 무도회에 왔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춤도 잘 추지 못했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였다. 혹시 그녀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여자들을 알고 있었고 그런 생각은 늘 터무니없는 것으로 밝혀지게 마련이었다. 하지만 그 후 그녀는 월트 페인에게도 관심이 갔다. 그의 행동은 그녀를 좋아하는 다른 젊은 남자들과 분명히 달랐다. 다른 남자들은 대부분 그녀에게 아주 솔직했고 키스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 하지만 월트 페인은 절대 그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해서도 별로 말이 없었다. 그는 말이 없는 편이었다. 그녀 자신이 할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점이 마음에 걸리진 않았고 그녀가 익사를 뜰 때마다 웃는 그의 모습에 그녀도 즐거워졌다. 그렇다고 그가 입만 열면 멍청한 말을 내뱉는 것도 아니었다. 분명 숫기가 없어서였다. 그는 동아시아에 살고 있으며 현재 휴가차 고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어느 일요일 오후 그가 사우스 켄징턴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찾아왔다. 이미 그곳은 연암의 명의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그는 다소 불편한 듯 잠시 앉아있다가 가버렸다. 나중에 어머니는 그가 누구냐고 그녀에게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에게 집에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 바델리스에서 그를 만났단다. 너를 무도회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다고 하더구나. 나는 일요일이면 늘 집에 있다고 말했지. 이름은 페인이고 동아시아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맞아. 그 사람 의사야. 그가 널 좋아하니? 맹세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젊은 남자가 널 좋아하는지 아닌지 척 보면 알 때도 되지 않았니? 그가 날 좋아한다 해도 그와 결혼하지는 않겠어요. 키티가 경쾌하게 말했다. 가스틴 부인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침묵이 불쾌한 무게감으로 다가왔다. 키티는 얼굴을 붉혔다. 이제 어머니는 그녀를 치워버릴 수만 있다면 그녀가 누구와 결혼하든 상관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했다. 10. 그녀는 그 다음 주 무도회에서 그를 3번이나 만났다. 이제 수줍음의 기세가 누그러들었는지 그는 전보다 말이 많아졌다. 그는 분명히 의사였지만 개업을 하진 않았다. 그는 키티가 희미하게 짐작만 했지만 세균 학자였고 가을에 일터가 있는 홍콩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는 중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그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것에 관심을 보이는 척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지만 홍콩에서의 삶은 정말로 꽤나 유쾌하게 들렸다. 클럽에 테니스에 경주에 폴로와 골프. 거기 사람들도 춤을 많이 추나요? 아,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다. 그는 그녀 주위의 사람들을 좋아하는 듯 보였지만 지그시 누르는 손길에서나 슬쩍 지나가는 시선 속에서 또는 한마디 말에서 그가 그녀를 우연히 만나 같이 춤추는 여자 이상으로 여긴다는 낌새는 조금도 풍기지 않았다. 다음 일요일 그가 다시 그들의 집을 방문했다. 그날은 비가 와서 골프를 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침 그녀의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다. 아버지와 월트 페인은 오랫동안 담소를 나누었다. 그녀는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냐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 청년 홍콩에 파견된 모양이더구나. 거기 재판장이 내 옛날 법원 친구이지 뭐냐. 보기 드물게 똑똑한 젊은이더군. 그녀의 아버지는 수년 동안 딸들 때문에 젊은 남자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마련된 자리를 대체로 죽을 만큼 거북하게 지루하게 생각했다. 저 때문에 만났던 다른 청년들에게는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아버지. 거의 다정하지만 피곤한 눈이 그녀에게 머물렀다. 한데 그와 결혼할 셈이냐? 그럴 일 없어요. 그가 널 좋아하니? 그런 낌새는 전혀 없어요.
넌 그를 좋아하니?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 약간 거슬리거든요. 그는 전혀 키티의 타입이 아니었다. 그는 키가 작았지만 딱달망하진 않았고 다소 호리호리하고 말랐으며 짙은 색 머리카락에 깨끗이 면도한 매우 평범하고 멀쑥한 차림새를 하고 다녔다. 그의 눈은 검은색에 가까웠지만 크지 않았고 흔들리는 법 없이 한 가지 물체에 계속 머물러 있는 편이었다. 이목을 끌지만 썩 유쾌한 눈은 아니었다. 섬세하지만 곱게 뻗은 콧날에 가지런한 눈썹과 균형 잡힌 입모양새는 미남의 조건에 부합했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그는 미남이라고 할 수 없었다. 키티는 그에 대한 생각에 빠져들면서 그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다가 그것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깨닫고는 놀라고 말았다. 그의 표정은 살짝 냉소적이었고 그를 좀 더 알게 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와 있을 때 그녀는 별로 편안하지 않았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남자. 그렇게 사교계의 한철이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을 때쯤 그들이 만난 횟수는 꽤 많아졌지만 그는 여전히 서먹서먹하고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그는 수줍어한다기보다 당황하는 쪽에 가까웠다. 그와의 대화는 이상하게 사적이지 않은 영역에만 머물렀다. 키티는 그가 조금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그녀를 말 상대로 좋아하고 편하게 생각했지만 11월에 중국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그녀를 떠올리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가 언제든 홍콩 병원의 어떤 간호사나 성직자의 둔하고 평범하며 어리숙하고 억척스러운 딸과 얽혀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여자가 그에게 딱 어울리는 아내감이고 말고. 그러다가 도리스와 조프리 데니슨의 약혼이 발표되었다. 도리스는 18살에 그만하면 적당한 결혼 상대를 찾았지만 키티는 25세 여전히 미혼이었다. 결혼을 영영 못하면 어떠지? 그녀에게 청혼한 남자는 옥스퍼드에 다니는 20살의 청년이 유일했다. 그녀보다 5살이나 어린 애송이와 결혼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작년에 그녀는 아이가 셋 딸린 호라빈, 베스의 훈작사의 청혼을 거절했다. 왜 거절했을까 하는 후회마저 고개를 내밀 판이었다. 이제 어머니라면 소름 끼쳤고 그리고 도리스, 언제나 키티가 눈부신 상태를 만날 거라는 기대 때문에 늘 희생해야 했던 도리스가 그녀를 향해 앙칼진 손톱을 세우지 않을 리 없었다. 키티의 가슴은 추락하고 있었다. 11.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헤르드 백화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브럼프틴 로드에서 우연히 월터 페인을 만났다. 그가 걸음을 멈추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함께 공원을 한 바퀴 돌지 않겠느냐고 청했다. 그녀는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도 아니었다. 사실 그 무렵 집안의 분위기는 과히 우호적이지 못했다. 그들은 늘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그가 여름에 어디로 갈 거냐고 물었다. 우리 늘 시골에 묻혀 지내요.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임기 내의 일이 끝나면 녹초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린 그냥 찾을 수 있는 가장 조용한 곳으로 가죠. 키티는 뾰로통하게 말을 내뱉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요즘 피곤해 지칠 만큼 일거리가 많지 않았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휴가를 결정하는데 아버지의 편의가 고려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조용한 곳이 값이 싼 것은 사실이었다. 저기 의자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월터가 갑자기 물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쫓아 풀밭이 나무 밑에 놓여있는 초록색 의자 2개를 보았다. 저기 앉도록 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의자에 앉았을 때 그는 이상하게 점점 멍해진 것 같았다. 이상한 사람이야. 그녀는 명랑하게 조잘거리는 동안 왜 그가 같이 공원을 산책하자고 했을까 궁금증이 들었다. 아마도 홍콩에 있는 어리숙한 간호사에 대한 그의 열정을 털어놓으려는 것인지도 모르지. 갑자기 그가 그녀에게 몸을 돌리고는 불쑥 끼어들어 그녀의 말허리를 잘랐다. 그는 여태껏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였다.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얼른 그를 쳐다보았는데 그의 눈에 고통스러운 근심이 가득했다. 잔뜩 긴장하고 가라앉은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지 못했다. 그가 왜 이렇게 동요하는지 그녀가 그 이유를 자문해 보기도 전에 그가 다시 말을 꺼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해 줄지 묻고 싶어요. 사람 기절시키는데 뭐 있군요. 그녀는 너무 놀라서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가 당신에게 푹 빠져 있는 걸 몰랐나요? 그런 눈치 없었잖아요. 난 아주 서툴고 주변머리가 없어요. 언제나 진심으로 하는 말이 그렇지 않은 말보다 더 하기 어려워요. 그녀의 심장박동이 조금 빨라지기 시작했다. 전에도 가끔 청혼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쾌활하거나 낭만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녀도 같은 방식으로 응답했다. 그렇게 느닷없이 게다가 이상하게 비극적인 방식으로 구원한 사람은 없었다. 친절하신 말씀이네요. 그녀가 어리둥절해서 말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난 당신에게 반해버렸어요. 진작 청혼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더군요. 과연 잘 꺼냈는지 모르겠네요. 그녀가 킥킥댔다.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에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기뻤다. 하지만 갑자기 그들을 둘러싼 공기가 불길한 예감으로 무거워졌다. 그가 암울하게 얼굴을 찌푸렸다. 이런,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텐데요. 난 희망을 잃기 싫었어요. 하지만 곧 당신은 휴가를 떠날 거고 나는 가을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당신을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해봤어요. 그녀가 힘없이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부르퉁하게 풀밭만 내려다 보았다. 그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말을 꺼낸 이상 그의 사랑이 그녀가 예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불가사의했다. 그녀는 약간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우쭐해졌다. 그의 담담함이 살짝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여전히 그는 아무 말도 없었다. 꼼짝도 하지 않았다.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그곳에 날 묶어둘 작정일까?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녀는 어머니와 상의해야 했다. 그녀는 대답 후 바로 일어났어야 했지만 그의 대답을 기다리며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이제 왜 움직일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도 알기 어려웠다. 그를 쳐다보진 않았지만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자기보다 별로 크지 않은 남자와의 결혼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었다. 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이목구비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알 수 있지만 그 차가운 얼굴이라니. 그래서 그의 가슴 속에 자리한 절박한 열정이 더욱 이상하게 느껴지는지도 몰랐다. 난 당신을 몰라요. 당신을 전혀 몰라요. 그녀가 말을 더듬었다. 그가 그녀를 쳐다보자 그녀의 눈길이 그의 눈에 닿았다.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다정함이 그들 사이에 감돌았다. 하지만 매질을 당하는 개처럼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간청하는 듯한 무언가가 그녀의 심경을 다소 거슬렀다. 난 우리 사이가 발전한 줄 알았어. 그가 말했다. 물론 당신은 수줍음이 많아요. 그렇죠? 정말이지 이렇게 괴상한 청혼은 처음이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이 나누는 대화마저도 이런 상황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금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왜 단칼에 거절하지 못하는지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난 끔찍하게 멍청해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말을 하기가 왜 이리 끔찍이도 어려운지. 그 말 역시 이상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말이 그녀를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물론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고 단지 타고난 태도가 그렇다는 것이 그에게 불운일 뿐이다. 그 순간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가 좋아졌다. 도리스는 11월이면 결혼한다. 그때쯤 월트는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일 것이고 그녀가 그와 결혼한다면 함께일 것이다. 도리스의 결혼식에서 신부 들러리가 되는 일은 썩 유쾌하지 못할 것이다. 기꺼이 그런 사태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도리스는 결혼한 여자인데 자기는 미혼이라니. 도리스가 얼마나 어린지는 다들 아는 사실이고 그것이 그녀를 더욱 늙은 여자로 전락시킬 것이다. 그녀는 뜰이 신세가 되겠지. 이것이 만족할 만한 결혼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은 결혼이니까. 그리고 중국에서의 삶은 훨씬 수월할 것이다. 그녀는 어머니의 독설이 두려웠다. 세상에 너랑 같이 사교계에 얼굴을 내민 여자들은 모두 일찌감치 결혼해서 대부분 아이까지 두었다. 그들을 보러 가서 아기 자랑을 듣는 것은 이제 신물이 났다. 월터 페인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한 것이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효과 만점의 미소를 날리면서. 성급한 감이 있지만 만약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하면 언제 저와 결혼하실 건가요? 그가 갑자기 환희로 숨을 들이켰고 그의 창백한 볼에 화색이 돌았다. 당장, 바로, 가능한 빨리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갑시다. 8월과 9월에.
그러면 주당 5기니를 내고 빌린 시골 목사관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여름을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녀가 머릿속에 모닝포스트의 기사가 떠올랐다. 신랑은 동방으로 돌아갈 예정이며 결혼식이 곧 열릴 것이라는. 그녀의 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안 봐도 뻔했고 그녀는 틀림없이 장안의 화제가 될 것이다. 아직은 도리스의 결혼식이 나중의 일이었기 때문에 도리스가 훨씬 더 화려한 결혼식을 할 때쯤이면 그녀는 멀리 떠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저도 당신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신에게 익숙해지도록 시간을 주세요. 그럼 승낙하는 겁니까? 그가 끼어들었다. 그런 것 같아요. 12. 그때 그녀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를 많이 안다고는 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그의 친절함이 감동적이고 놀라웠지만 그녀는 곧 그의 열정에 우쭐해졌다. 그는 극도로 배려심이 깊고 그녀의 안위에 매우 신경을 썼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서둘러 만족시켜 주려고 했다. 그는 끊임없이 그녀에게 선물 공세를 퍼부었다. 어쩌다 그녀가 아프기라도 하면 누구도 그보다 친절하고 사려 깊을 수는 없었다. 그가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녀가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꼴이었다. 게다가 그는 언제나 지나치게 예의가 발랐다. 그녀가 방에 들어가면 일어서서 그녀를 맞았고 차에서 내릴 때도 손을 내밀어 그녀를 부축했으며 길에서 우연히 그녀와 마주치면 모자를 벗었고 그녀가 방을 나갈 때 열심히 문을 열어주고 그녀의 침실이나 방에 들어갈 때 반드시 문을 두드렸다. 그는 키티가 이제껏 보아온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아니라 자신이 별장을 방문한 손님인 양 예우했다. 유쾌하긴 했지만 어쩐지 코미디 같았다. 그가 좀 더 자연스럽게 행동했다면 그녀가 한결 더 편안해졌을 것이다. 그들의 잠자리도 그녀가 그와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는 잠자리에서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었지만 이상하게 신경질적이기도 했고 감정적이기까지 했다. 그가 얼마나 감정에 휘둘리는지 알고 나자 그녀는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자제력은 수줍음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의 훈련에서 비롯할 터였는데 어느 쪽인지는 짐작하기 어려웠다. 그의 욕망이 잦아든 후 그의 팔에 안겨 있을 때면 유치한 말들을 속삭이는데 너무나 서툴렀고 우스꽝스러워 보일까봐 늘 안달나는 그를 아이처럼 달래주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는 좀 한심스러웠다. 전에 한번 그런 일로 그의 기분을 심히 상하게 한 적이 있었다. 그녀가 웃음을 터뜨리면서 어쩌면 그렇게 음탕한 말을 할 수 있냐고 그에게 말했을 때였다. 그녀를 감싸 안고 있던 그의 팔에서 힘이 풀리더니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를 놓아주고 그의 방으로 가버렸다.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하루 이틀 후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런 구닥다리 바보 같으니 당신이 내게 어떤 흩은 소리를 찌끄린다 해도 난 개의치 않아요. 그가 창피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머지않아 그가 좀처럼 자기 자신을 느긋하게 풀지 못하는 불행한 불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의식이 너무 강했다. 연회장에서 모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도 월트는 절대 그 행렬에 동참하지 못했다. 자기 역시 기분이 좋고 즐기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리에 앉아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도 억지로 만든 것뿐이라서 냉소적인 비웃음처럼 보였고 자칫하면 한껏 즐기고 있는 모든 사람을 싸잡아서 바보 패거리로 취급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키티가 한껏 고양되어 재미나 죽을 것 같은 라운드 게임, 이 라운드 게임은 패를 짓지 않고 단독으로 하는 게임이랍니다. 라운드 게임에도 그는 좀처럼 끼어들 용기를 내지 못했다. 중국을 여행할 때 다들 입는 요란한 옷을 그는 질색하며 거부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따분하게 생각하는데 분명했고 그런 그의 태도는 그녀가 마음껏 즐기는데 찬물을 끼얹곤 했다. 키티는 활달한 여자였다. 그녀는 하루 종일 제잘거릴 수도 있었고 걸핏하면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침묵은 그녀를 당혹스럽게 했다. 게다가 그는 그녀가 무심코 일상적으로 던지는 말에 잘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그녀를 발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사실 꼭 대답할 필요가 없는 말들이긴 했지만 대답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비가 오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네요. 침묵. 그냥 그래 그렇군 하고 대답하면 어디가 덧나나? 어떨 때는 그를 잡고 마구 흔들어 버릴까 하는 생각이 치솟기도 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니까요? 그녀가 되풀이했다. 들었어.
그는 애정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적어도 빈정거릴 의도는 없었군. 다만 할 말이 마땅치 않아서 대꾸를 안 한 것뿐이었어. 하지만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안 한다면 인류는 머지않아 언어 사용 능력을 잃지 않겠는가. 키티는 그만 피식 웃고 말았다. 13. 그가 매력이 없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인기가 없었고 그 사실은 그녀가 홍콩에 온 지 오래 지나지 않아서 명백해졌다. 그녀는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희미하게 짐작만 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정부 세균 학자가 떠오르는 기대주가 아닌 것만은 애통하게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언제나 무엇이든 먼저 관심을 짓는 그녀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가 농담조로 슬쩍 말을 돌렸기 때문이다. 아주 지루하고 복잡한 일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게다가 끔찍하게 박봉이지. 그는 아주 과묵했다. 그의 조상과 출생, 그가 받은 교육과 그녀를 만나기 전 그의 삶에 대해서 그녀가 아는 내용은 모두 그녀가 직접 캐물어서 알아낸 사실들이었다. 이상한 일이지만 단지 질문 그 자체가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듯 했다. 그녀가 호기심을 못 이기고 질문 세례를 퍼붓기라도 하면 그의 대답은 하나같이 퉁명스러운 기색을 띠었다. 그녀에게 숨길 게 아무것도 없으므로 대답하기가 곤란하진 않지만 타고난 은둔자적 기질 때문에 그가 그런다는 걸 그녀는 눈치로 알 수 있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건 그에게 지루한 일이었다. 그리고 부끄럽고 불편했다. 게다가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도 막막했다. 그는 독서를 좋아했지만 그가 읽는 책들은 키티에게 매우 따분하게 보였다. 그는 과학 실험으로 바쁘지 않을 때면 중국에 관한 책이나 역사서를 즐겨 읽었고 절대 느긋하게 뒹굴거리는 법이 없었다. 그에게 그건 가랑치도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게임은 좋아해서 테니스를 치거나 브릿지를 하기도 했다. 도대체 그는 왜 나를 사랑하게 된 걸까? 의문이 꺼리질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답답하고 냉철하고 덤덤한 남자에게 자신은 절대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것 또한 분명했다. 그녀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그는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의 소나기에 있는 밀랍 인형과 같았다. 그녀에게 공개된 그의 이런 일면만 생각하면 그것은 그녀가 목격한 일부분에 불과했지만 그가 다소 하찮게 여겨졌다. 그녀가 찬양하는 많은 사람들과 사물에 대한 그의 오만한 인내심과 냉소적 태도는 단지 그의 내면 속 깊이 숨겨진 나약함을 기리기 위한 허울에 불과한 것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그녀가 보기에도 그가 똑똑한 사람이긴 하지만 가끔 그가 좋아하는 두세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특별히 기분이 좋을 때를 제외하면 전혀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딱히 그녀를 지루하게 만드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녀의 관심을 끌지도 못했다. 14. 키티는 다과 모임에서 찰스 타운샌드의 아내를 여러 번 보았지만 정작 그를 만난 건 홍콩에 온 지 한참이 지나서였다. 그녀는 만찬에 초대를 받아 남편과 함께 방문한 그의 집에서 그를 소개받았다. 키티는 즉시 방어 태세에 들어갔다. 찰스 타운샌드는 총독부 차관보였는데 그의 아내처럼 예의 바른 태도를 방패삼아 은근히 자기를 업신여길까봐 조바심이 났던 것이다. 그들은 널찍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녀가 홍콩에서 봤던 여러 응접실과 다를 바 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스타일의 가구들로 또 꾸며져 있었다. 성대한 연회가 한창이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손님이었고 안으로 들어가자 제복을 입은 중국인 하인들이 칵테일과 올리브를 돌리고 있었다. 타운샌드 부인은 그들에게 일상적인 인사를 건네며 명단을 보고는 월터에게 누구와 함께 만찬에 왔냐고 물었다. 그때 키티는 키 크고 아주 잘생긴 남자가 자기들을 굽어보는 것을 보았다.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부인 옆자리에 앉는 영광을 제게 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즉시 그녀의 마음이 풀리면서 적대감이 녹아버렸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한 줄기 경탄의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의 정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만 소리내어 웃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가 말했다. 전 저녁 식사를 조금도 들지 못할 것 같군요. 하지만 내가 도로시를 잘 아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저녁 식사는 정말 맛있을 겁니다. 못 드시다니 왜죠? 이럴 줄 몰랐죠. 누군가 나한테 경고를 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뭐요?
아무도 나에게 귀뜸을 안 했지 뭡니까? 이렇게 눈부신 미인과 만나게 될 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럴 땐 뭐라고 해야 할지 아무 말도 그 대답은 제게 맡겨두세요. 몇 번이라도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죠. 키티는 가만히 서서 그의 아내란 여자가 그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떠벌릴까 생각했다. 그가 미리 그녀에 대해 물어본 것임에 틀림없었다. 웃는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는 타운샌드의 머릿속에는 갑자기 어떤 기억이 떠올랐다. 그의 아내가 페인 박사의 신부를 만났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물었었다. 그 여자 어떻게 생겼어? 꽤 예쁘고 어린 여자예요. 배우 같아. 무대에도 서봤대? 아니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녀의 아버지가 의사나 변호사 그런 것 같은데 만찬 때 물어봐야겠어요? 급할 것 없잖아? 안 그러? 타운샌드와 키티가 나란히 탁자에 앉아있을 때 타운샌드는 월트 페인이 식민지로 왔을 때부터 그와 알고 지냈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우린 브리치 게임 친구입니다. 월트는 단연코 브리치 클럽의 최고 선수죠. 키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이야기를 월트에게 했다. 최고랄 것까지는 없지. 그 사람 실력은 어때요? 나쁘진 않아요. 잘 될 때는 아주 잘하지만 패가 나쁘면 다 잃고 나지. 당신만큼 잘해요? 내 게임 실력에 대해 과장할 생각은 없구려? 뛰어난 이류급이라고나 할까? 타운샌드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더군. 하지만 그건 아니야. 타운샌드 씨를 좋아하지 않나요?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아요.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들 그가 뛰어난 스포츠맨이라고 하더군. 그에겐 별 관심이 없어. 월트의 겸손이 그를 발끈하게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렇게까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건 당연했다. 그녀는 찰스 타운샌드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 그녀 스스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아마도 그는 이 식민지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남자일 것이다. 총독부 총리는 곧 은퇴할 예정이었고 모두들 타운샌드가 그 후임으로 임명되기를 기대했다. 그는 테니스와 폴로, 골프를 쳤고 경마에도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나 남들에게 도움이 되려는 자세로 임했으며 관료적 형식주의에 얽매이길 원치 않았다. 뽐내거나 자랑하는 법도 없었다. 키티는 예전에 그를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왜 그렇게 화가 치밀었는지 이제는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를 아주 잘난 척하는 그만한 자로 생각한 자신이 아주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누명이었다. 키티는 만찬을 한껏 즐겼다. 그들은 런던의 극장과 에스크 경마와 아름다운 항구도시 카우즈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며 그녀가 하는 모든 것이 화제에 올랐다. 그녀가 레녹스 가든스의 어떤 멋진 집에서 그를 만났을지도 모른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만찬이 끝나고 남자들이 응접실로 몰려간 후 그가 유유히 그녀에게 다가와 다시 그녀의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비록 그의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녀를 웃게 만들었다. 그것은 분명 그의 말하는 모습 때문이었다. 그의 깊고 풍부한 목소리에 어린 감미로운 울림과 친절하게 반짝거리는 푸른 눈 속에 담긴 기쁨의 표정은 그와 함께 있으면 집에 온 듯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그가 매력적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이 그토록 그를 유쾌한 남자로 만드는 이유였다. 타운샌드는 키가 컸다. 최소한 185cm는 될 거라고 키티는 생각했다. 게다가 외모도 아름다웠다. 첫눈에 봐도 아주 건강했고 군살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방 안에서 옷맵시가 가장 뛰어날 정도로 옷을 입는 감각도 좋았다. 게다가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똑똑한 남자이기도 했다. 그녀의 눈은 월트에게로 옮아갔다. 월트는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어야 할 것이다. 타운샌드의 커프스 단추와 재킷 단추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카르티에에서 그와 비슷한 것들을 본 적이 있었다. 물론 타운샌드는 자기 재산이 좀 있을 것이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태양이 그의 뺨에서 건강한 혈색마저 빼앗지 못했다. 그의 붉은 입술을 완전히 덮지 않은 살짝 다듬은 곱슬거리는 콧수염도 그녀의 마음에 들었다. 그의 검은 머리카락은 짧게 다듬어져 빗질이 잘 되어 있었고 윤기가 흘렀다. 하지만 백미는 단연히 숨 많고 굵은 눈썹 아래에 위치한 그의 눈이었다. 너무나 파란 그의 눈은 웃음기 가득한 부드러움으로 사람들을 특유의 달콤함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파란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찌 남을 해칠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는가? 그녀가 그의 마음을 끌었다는 사실은 그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환심을 사리는 그의 찬사는 제쳐두더라도 찬탄의 빛을 담은 그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다. 그의 태도는 느긋하고 유쾌했다. 그는 자기를 의식하지도 않았다. 키티는 그런 상황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고 간간히 상대방을 치켜세우고 재미있는 내용을 섞어가며 대화를 농담처럼 이끌어가는 그의 말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헤어질 때 악수를 나누면서 그는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오해의 여지가 없었다. 곧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은 일상적이었지만 그의 눈은 그녀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다. 홍콩은 아주 작은 곳이죠. 안 그래요? 그녀가 말했다.